초음파 화면 속 태아에게 길게 늘어진 꼬리가 보이는 순간 모성의 믿음은 흔들린다. 밤마다 이어진 악몽 끝에 아이는 웃음소리와 함께 배를 찢고 세상으로 나온다. 그것은 인간의 아이가 아니다. 꿈속에서 스며든 여우의 혼. 한 가문을 끝내기 위해 다시 태어난 재앙이다. 오래 숨겨온 죄와 공포가 혈육으로 돌아온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여우가 둔갑술을 부리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산골짜기.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일찍 떨어지고 달이 유난히 밝게 비추는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마을을 지키듯 서 있었고 그 나무 아래로 맑은 개울물이 졸졸 흐르며 마을 사람들의 젖줄이 되어주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밤이 되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내려오는 적막하고도 외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지면 서둘러 문을 걸어 잠그고 밤새 들려오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긴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 산골 마을에서 가장 기와 지붕이 높고 담장이 긴 집은 최참판댁이었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문가였으나 지금은 낙향하여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최참판댁의 기와는 세월의 이끼가 내려앉아 검푸른 빛을 띠었고 마당에는 정갈하게 다듬어진 정원수들이 주인의 성품을 닮아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하인들이 마당을 쓰는 소리가 사그락사그락 들려오고 저녁이면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마을의 저녁을 알리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이 부잣집에도 남모를 깊은 근심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대를 이을 자손이 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인 연화아기 씨는 얌전하고 성품이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뽀얀 얼굴에 선한 눈매를 가진 그녀는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남편을 하늘처럼 받드는 그야말로 법 없이도 살 법한 현모양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아기 씨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고 그녀의 온화한 미소는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말 못할 응어리가 맺혀 있었는데 혼인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 소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철마다 좋다는 약을 다 지어 먹고 용하다는 절을 찾아가 100일 기도를 올려보아도 삼신할머니는 좀처럼 점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 어른들의 한숨소리는 깊어졌고 최참판 역시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으나 술잔을 기울이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연화아기 씨는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자신의 부족함을 탓했습니다. 차라리 첩을 들여서라도 대를 잇자는 말이 문중 어른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유난히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초여름이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푹푹 찌는 날씨에 매미 소리마저 지쳐 들리던 날 연화아기 씨는 더위를 피해 집 뒤편의 대나무 숲 정자로 향했습니다. 서늘한 대나무 그늘 아래 앉아 술을 놓고 있었지만 밀려오는 졸음에 저도 모르게 스르르 눈이 감기고 말았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한 안개 속에서 누군가 대나무 숲을 헤치고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처럼 하얀 도포를 입은 한 사내가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마치 옥을 깎아 만든 듯 수려했으나 눈매가 지나치게 가늘고 길어 어딘가 사람 같지 않은 기이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연화아기 씨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마치 가위에 눌린 듯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사내는 소리 없이 다가와 그녀의 곁에 앉았고 그가 내뿜는 서늘한 냉기가 한여름의 더위를 순식간에 앗아갔습니다. 사내에게서 풍기는 향기는 꽃내음 같기도 하고 비릿한 짐승의 냄새 같기도 한 묘한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아무 말 없이 연화아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손길이 닿는 순간 묘한 열기가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기 씨는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사내의 깊고 검은 눈동자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무언가 속삭였으나 그 말은 바람 소리에 묻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 목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힐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면서도 정신이 아득해지는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꿈속에서의 시간은 현실과 다르게 흘렀고 사내와의 만남은 찰나인 듯하면서도 연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내가 그녀를 품에 안았을 때 연화아기 씨는 마치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느낌과 함께 의식을 잃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을 때 정자 주변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요란할 뿐 하얀 도포의 사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화아기 씨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옷매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몸에 남아있는 한기였습니다. 한여름의 열기 속에서도 뼛속까지 스미는 듯한 냉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옷을 추스르고 안채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 내내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한 감각이, 특히 아랫배에 남아있는 묵직하고 차가운 느낌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화아기 씨의 몸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즐겨 먹던 담백한 나물 반찬에서 비린내가 난다며 물리치기 일쑤였고 대신 육회나 선지 같은 날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잠을 자지 않고 마당을 서성거리는 일이 잦아졌고 달을 쳐다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최참판과 하인들은 더위를 먹어 기력이 쇠해서 그런 것이라 여기며 보양식을 챙겨 올렸지만 아기 씨의 안색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문안 인사를 올리던 연화아기 씨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며 쓰러졌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은 서둘러 의원을 부르러 달려갔고 최참판은 안절부절 못하며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잠시 후 마을에서 용하다는 의원이 도착하여 연화 아기 씨의 손목에 진맥을 짚었습니다. 의원은 눈을 지그시 감고 맥박을 느끼더니 이내 고개를 갸웃거리며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한참 동안 맥을 짚던 의원이 눈을 뜨고 최참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경아드리옵니다. 아기 씨께서 퇴임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집안의 무거운 공기가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바뀌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귀한 소식에 최참판은 의원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연화아기 씨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주며 의원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원님, 맥이 평안하옵니까? 혹시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의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감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맥이 아주 힘차고 강건합니다. 다만 보통의 태맥과는 다르게 몹시 빠르고 가끔씩 툭툭 끊어지는 듯한 기운이 느껴지긴 합니다만 이는 아마도 아기 씨께서 기력이 약해지신 탓일 겁니다. 보약을 잘 드시고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의원의 말에도 아기 씨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 자리 잡은 생명이 남편의 씨앗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소문은 발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최참판댁에 드디어 경사가 났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제1처럼 기뻐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문 앞에는 축하 선물을 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안채 곳곳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이제야 조상님 뵐 면목이 생겼다며 기뻐했고 최참판은 태어날 아이를 위해 벌써부터 비단 옷감을 고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오직 연화 아기씨만이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다니마. 어디서 온 것이냐. 임신 초기가 지나고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하자 기이한 현상들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아기씨가 머무는 안채 주변에는 유난히 까마귀들이 몰려들어 울어댔고 키우던 개들은 아기씨만 보면 꼬리를 내리고 구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밤중에 아기씨가 잠든 사이 방 안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하녀들의 수군거림도 들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아기씨 자신이 느끼는 태동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아이가 발로 차는 것 같은 뭉툭한 느낌이 아니라 마치 날카로운 발톱으로 자궁벽을 긁는 듯한 혹은 긴 꼬리가 뱃속을 휘젓는 듯한 스산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날밤 연화 아기씨는 잠을 설치다 목이 말라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자 찬바람과 함께 비릿한 흙냄새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부엌으로 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돌아오려는데 번개가 번쩍하며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벽에 비친 그녀의 배 그림자가 이상하게 일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둥근 배 모양이 아니라 마치 배 안에서 무언가 튀어나오려는 듯 울퉁불퉁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마치 짐승의 주둥이 같기도 하고 웅크린 여우의 형상 같기도 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아기씨는 방으로 뛰어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그때 뱃속에서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틱, 틱틱. 그것은 사람의 웃음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날카롭고 짐승의 울음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교활한 소리였습니다. 아기씨는 입을 틀어막고 비명을 참았습니다. 자신의 뱃속에 있는 것은 사랑스러운 아이가 아니라 저주받은 괴물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숲속 정자에서 만났던 흰 도포의 사내, 그 차가운 눈빛과 비릿한 향기가 다시금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아기씨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걱정된 남편이 문을 두드렸지만 그녀는 몸이 좋지 않다며 아무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 거울 앞에 앉은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굿한 눈, 그리고 기형적으로 불러오는 배. 배의 피부는 얇아져서 핏줄이 검푸르게 비쳐 보였고 때때로 피부 위로 길쭉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꼬리였습니다. 사람의 아이에게는 있을 수 없는 털이 북실북실한 꼬리의 형상이 뱃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집안의 늙은 친모인 박노파가 이상한 낌새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박노파는 최참판 댁에서 평생을 보내며 수많은 아이를 받아낸 경험이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기씨의 빨랫감을 정리하다가 속옷에 묻은 기묘한 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머리카락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의 털도 아니었습니다. 은빛이 감도는 하얗고 뻣뻣한 털이었습니다. 박노파는 그 털을 쥐고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래된 여우 굴에서나 날 법한 노린내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박노파의 눈매가 매섭게 굳어졌습니다. 이건 예사일이 아니야. 박노파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예전부터 마을 노인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사는 천년 묵은 여우가 사람의 정기를 탐하여 대를 끊어놓는다는 무시무시한 전설이었습니다. 박노파는 아기씨의 배가 불러올수록 집안의 기운이 쇠해지고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주인 어른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아니면 미신이라 타박만 받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들려오는 아기씨 방의 신음소리는 그녀의 결단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달이 차오를수록 연화 아기씨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뱃속의 그것은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움직여댔습니다. 마치 뱃속을 놀이터 삼아 뛰어노는 듯 했습니다. 아기씨는 먹은 것을 모두 토해내면서도 이상하게 배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의원들이 지어준 보약은 뱃속의 괴물을 살찌우는 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기씨는 꿈속에서 다시 그 흰 도포의 사내를 보았습니다. 사내는 아기씨의 배를 쓰다듬으며 섬뜩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무럭무럭 자라고 있구나. 내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날, 이 집안은 붉게 물들 것이다. 잠에서 깬 아기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과 시부모, 집안 전체가 몰살당할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결심을 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옷고름을 매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지 않고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때 문득 어릴 적부터 자신을 친딸처럼 아껴주던 박노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노파라면 그 예리한 눈썰미로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려 아기씨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푸른 배를 힘겹게 부여잡고 박노파가 머무는 행랑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등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기씨가 방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박노파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기씨,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목소리에 아기씨는 문고리를 잡은 손을 멈칫했습니다. 문이 스르르 열리고 박노파의 근심 어린 눈빛이 아기씨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길고 긴 밤, 그 첫 번째 이야기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박노파의 방 안은 희미한 호롱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빗소리에 섞여 타닥거리는 심짓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 아기씨는 박노파의 주름진 손을 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만 끙끙 앓아오던 공포와 서름을 토해내듯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박노파는 아무 말 없이 아기씨의 등을 쓸어주며 그녀가 진정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노파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깊어서 아기씨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아기씨가 겨우 고개를 들자 박노파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아기씨가 빨래터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은빛이 감도는 뻣뻣한 털 뭉치였습니다. 아기씨, 이것을 보십시오. 제가 아기씨의 침소 주변을 청소하다 발견한 것들입니다. 박노파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습니다.
아기 씨는 그 털뭉치를 보자마자 다시금 몸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짐승의 털이었으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짐승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박노파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어미가 무당기를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어릴 적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사는 천년 묵은 여우는 사람의 간을 탐할 뿐만 아니라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집에 들어가 그 집안의 씨를 말리고 재물을 가로챈다고 했습니다. 아기씨, 지금 뱃속에 있는 것은 도련님의 핏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노파의 직설적인 말에 아기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오히려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함부로 소문을 냈다가는 집안이 망신을 당할 것이고 그렇다고 이대로 두었다가는 더 큰 화를 입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노파는 일단 최참판에게는 비밀로 하고 자신이 아는 용한 박물장수를 통해 비방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아기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안채로 돌아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마당에 고인 무릉덩이에는 흐릿한 달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기 씨가 무심코 무릉덩이를 내려다보았을 때 그녀의 그림자 뒤로 길게 뻗은 꼬리 모양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잎소리만이 요란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서늘해졌지만 연화 아기 씨의 몸에선 여전히 열이 펄펄 끓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식성에서 나타났습니다. 입덧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이한 식욕이 그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지은 쌀밥이나 구수한 된장국 냄새를 맡으면 역한 기분이 들어 숟가락을 놓기 일쑤였고 대신 부엌에서 생선이나 닭을 손질할 때 풍기는 비린내를 맡으면 입안에 군침이 가득 고였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참아보려 했지만 뱃속의 아이가 보채기라도 하는 듯 배가 쥐어짜듯 아파오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 씨는 하녀들 몰래 부엌에 들어가 날계란을 깨먹거나 생간을 씹어먹는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최참판댁 닭장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침 밥상을 준비하러 나온 부엌 어멈이 닭장에 모이를 주러 갔다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은 것입니다. 닭장 안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10여 마리의 닭들이 목이 비틀어지거나 배가 뜯긴 채 죽어 있었고 바닥은 온통 붉은 피와 깃털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닭들을 잡아먹은 짐승의 흔적이 묘연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닭장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울타리 틈으로 족제비나 개이 드나든 구멍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닭장 안에서 갑자기 괴물이 나타나 닭들을 해치우고 연기처럼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인들은 산짐승의 소행이라며 수근거렸지만 왠지 모를 섬뜩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최참판은 몹시 노하여 머슴들을 꾸짖고 닭장 보수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닭장 주변을 지키던 머슴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닭장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머슴이 누구요? 하고 소리치자 그 여인은 순식간에 담을 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머슴은 그 여인의 뒷모습이 안채에 계신 아기 씨와 무척 닮았다고 생각했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임신 중인 마님을 의심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하인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아기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를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박노파는
아기 씨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습니다. 아기 씨의 얼굴은 날로 수척해져 뼈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배는 비정상적으로 불러와 마치 큰 항아리를 엎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기 씨의 입가에는 항상 핏기가 서려 있었고 손톱은 며칠만 깎지 않아도 짐승의 발톱처럼 길고 날카롭게 자라났습니다. 박노파가 손톱을 깎아주려 하면 아기 씨는 아프다며 손을 거칠게 빼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새순물을 대령하던 박노파는 아기 씨의 이불자락 밑으로 삐져나온 닭 깃털을 발견했습니다. 아기 씨는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 미소는 소름 끼치도록 요염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박노파는 굳은 결심을 하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최참파는 서책을 읽고 있었지만 미간을 찌푸린 채 글에 집중하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노파가 문 밖에서 기척을 알리자 최참파는 들어오라고 명했습니다. 박노파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큰 절을 올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 죽을 죄를 각오하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참파는 의아한 눈빛으로 노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네가 이리 비장하게 구는 것을 보니 집안에 무슨 병구라도 생긴 게냐? 박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자신이 목격한 일들을 하나하나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은빛 털뭉치, 아기씨의 기이한 식성, 닭장의 변고, 그리고 뱃속 아이에게서 느껴지는 요사스러운 기운까지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최참판의 얼굴은 점점 붉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니놈! 감히 어디라고 함부로 혓바닥을 놀리느냐! 내 자식이 요물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최참판은 벼루를 집어 던질 듯이 노파를 호통쳤습니다. 아무리 네가 이 집에서 오래 일했다 하나 주인을 능멸하고 태중의 아기를 저주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박노파는 이 말을 바닥에 토스며 읍소했습니다. 마님, 제 목숨은 파리 목숨과 같으나 이 집안의 안위가 걱정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디 제 말을 흘려듣지 마시고 용한 스님이나 도사를 불러 아기 씨를 살펴주십시오. 이대로 두면 대가 끊기는 것은 물론이요, 온 집안 식구가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최참파는 씩씩거라며 하인들을 불러 박노파를 당장 밖으로 끌어내라고 소리쳤습니다. 박노파는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나가면서도 끝까지 마님, 부디 살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쫓겨난 박노파는 행랑채 구석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집안 분위기는 더욱 살얼음판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나 최참판의 마음속에도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노파를 꾸짖었지만 밤이 되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방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하인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닭장에서 죽어나간 짐승들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늦은 밤 등불을 끄고 안채로 숨어들었습니다. 아기 씨의 방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오독하는 무언가를 씹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딱딱한 뼈를 씹어 삼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최참파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문구멍을 통해 방 안을 엿보았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창호지 문으로 스며드는 달빛에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연어 아기 씨가 이불 위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양손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털이 채 뽑히지 않은 생닭이었습니다. 최참파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어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 아기 씨가 갑자기 고개를 깬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형형한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산짐승. 아니, 그보다 더 사악한 무언가의 눈빛이었습니다. 최참파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네 발로 기다시피 하여 사랑채로 도망쳐 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공포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박노파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내의 뱃속에 있는 것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안을 삼키러 온 악귀였습니다. 그는 밤새 식은땀을 흘리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먼동이 터오자마자 그는 가장 믿을 만한 머슴 하나를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장 읍내로 나가서 가장 용한 무당을 데려오너라.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귀신을 쫓는데 도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다음 날 최참판댁 대문 앞에는 낯선 무당과 제비들이 도착했습니다. 굿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집안의 감도는 요기를 확인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최참판댁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최참판댁에 무슨 사달이 났나 봐. 임신한 아기 씨에게 귀신이 씌었다는 소문이 있더라니.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무당은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무당의 한마디에 마중 나온 하인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연어아기 씨는 안채 대청마루에 앉아 무당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짐짓 태어난 척했으나 옷소매 속에 감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뱃속에 그것도 무당의 기운을 느꼈는지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아기 씨를 노려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방울 소리가 짤랑짤랑 울릴 때마다 아기 씨의 표정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무당이 아기 씨의 배 앞에 멈춰 서서 부채를 펴자 갑자기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부채가 찢어질 듯 펄럭였습니다. 무당은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깰리를 틀고 있느냐. 그 순간 아기 씨의 입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아닌 굵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건방진 것, 네가 감히 내 앞길을 막으려느냐. 그 목소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짐승의 포효와 같았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났고 최참파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기 씨의 배가 기괴하게 부풀어 오르며 옷을 뚫고 나올 듯 꿈틀거렸습니다. 뱃속의 태아는 이제 숨길 생각조차 없는 듯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며 킬킬거리는 웃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크크크. 이제 곧 나갈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최참판댁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하인들 중 몇몇은 겁에 질려 짐을 싸서 도망치기도 했고 남은 사람들도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박노파만이 이 사단이 날 줄 알았다는 듯 차가운 바닥에 앉아 염주를 굴리며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 소리도 뱃속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기괴한 태동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고 다가올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어두울 것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소문은 이제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최참판댁 마님이 여우를 베었다. 밤마다 닭을 잡아먹고 피를 마신다. 아이들은 최참판댁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어른들도 해가 지면 그쪽을 향해 침을 뱉으며 부정을 털어냈습니다.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최참판댁.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뱃속의 요물은 점점 더 힘을 키우고 있었고 이제는 단순히 닭 몇 마리로 만족할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짖지 않고 꼬리를 내리며 숨는 밤, 산 위에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오며 불길한 전조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덮은 짙은 안개 속에서 최참판 댁의 기와 지붕만이 괴물의 등껍질처럼 검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무당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뒤 최참판 댁은 마치 무덤 속처럼 고요하고 차가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대낮에도 햇빛이 들지 않는 것처럼 집안 곳곳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하인들은 발소리를 죽이며 숨죽여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참판댁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으며 아이들이 그 근처에서 놀기라도 하면 불호령을 내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최참판댁의 운명이 다했음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조차도 마치 곡소리처럼 구슬프게 들려와 듣는 이의 마음을 더욱 스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채 깊숙한 곳, 연화아기 씨의 방은 이제 사람의 방이라기보다는 짐승의 굴에 가까웠습니다. 창호지문은 여기저기 찢겨 있었고 방 안에서는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아기 씨는 이불을 걷어차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흡사 먹이를 노리는 야수와 같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초점을 잃고 흐릿하다가도 어느 순간 섬뜩한 안광을 내뿜으며 허공을 노려보곤 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말라 비틀어져 터져 있었고 손톱은 더욱 길게 자라 방바닥을 긁어대어 나무 바닥에는 깊은 흉터가 가득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아기 씨의 배였습니다. 이제는 만삭을 넘어 터질 듯 부풀어 오른 배는 핏줄이 그물처럼 얽혀 시퍼렇게 솟아올랐습니다. 피부가 종이장처럼 얇아져서 뱃속의 내용물이 비쳐 보일 정도였는데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은 분명 사람의 태아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털이 북실북실한 꼬리 같은 것이 배가죽을 훑고 지나가기도 했고 때로는 날카로운 발톱이 안에서 밖으로 긁어대어 아기 씨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게 만들었습니다. 뱃속의 요물은 어미의 전기를 모두 빨아먹고 무럭무럭 자라나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마친 듯 했습니다. 최참판은 사랑채에 틀어박혀 술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눈 밑은 채탁에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박노파의 충언을 무시하고 그녀를 내친 것이 천추의 한이 되었습니다. 내가 눈이 멀어 요물을 자식이라 여겼구나. 내 손으로 집안을 망쳤어. 그는 흐느끼며 술잔을 기울였지만 취기조차 오르지 않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지금이라도 박노파를 불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면목이 없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채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비명 소리에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최참판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감옥이나 다름없는 구석방 문을 열자 박노파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그를 맞이했습니다. 노파는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참판은 노파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네 말이 옳았네. 내 어리석음을 용서하게. 부디 이 집안을, 아니 내 불쌍한 아내를 구해주게. 박노파는 조용히 일어나 최참판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님,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허나 저 유물이 세상 밖으로 나와 활개를 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아기씨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박노파는 부엌으로 가서 굵은 소금 한 바가지와 말린 쑥 그리고 붉은 팥을 챙겨들었습니다. 비록 요물을 완전히 물리치지는 못하더라도 잠시나마 기운을 억누를 수 있는 민간의 비방이었습니다. 최참판과 박노파가 안채마당에 들어서자 음산한 기운이 그들을 휘감았습니다. 마당의 화초들은 모두 시커멓게 말라 죽어 있었고
우물에서는 썩은 물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안방문 앞에는 하녀들이 벌벌 떨며 모여 있었는데 박노파를 보자마자 구세주를 만난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아기씨가 이상해요. 자꾸만 배를 찢으라고 소리를 지르세요. 박노파는 하녀들을 물러가게 하고 최참판과 함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아기씨, 접니다. 문을 열겠습니다. 박노파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문을 열자 방 안의 풍경이 두 사람의 눈을 찔렀습니다. 연화 아기씨는 상의를 모두 벗어던진 채 자신의 배를 손톱으로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배 위에는 이미 붉은 선혈이 낭자했고 그 피냄새를 맡고 흥분한 뱃속의 요물이 더욱 거칠게 날뛰고 있었습니다. 아기씨는 박노파와 남편을 보자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바라보더니 기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오셨습니까? 이 아이가 배가 고프다 합니다. 최참판은 아내의 처참한 모습에 고개를 돌리고 오열했습니다. 박노파는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가 사방에 소금과 팥을 뿌리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물러가라, 사악한 요물아. 이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소금이 닿는 곳마다 파란 불꽃이 튀며 타닥타닥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아기씨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다시금 그 굵고 걸걸한 남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찮은 늙은이가 제법이구나. 하지만 고작 파달 몇 개로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요물은 박노파를 비웃으며 아기씨의 몸을 조종해 노파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박노파는 물러서지 않고 준비해온 쑥뭉치에 불을 붙였습니다. 매캐한 쑥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요물은 고통스러운 듯 쿨럭거리며 주춤했습니다. 그 틈을 타 박노파는 최참판에게 소리쳤습니다. 마님, 아기씨의 팔다리를 잡으십시오.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최참판은 공포를 억누르고 아내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피부가 닿자 소름이 돋았지만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아기씨는 괴력을 발휘하며 발버둥 쳤고 뱃속의 요물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 순간 연화 아기씨의 정신이 잠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저를 죽여주세요. 이 짐승이 나가면 모두가 죽어요.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요물에게 지배당하지 않은 인간 연화 아기씨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최참판은 아내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죽인단 말이오. 조금만 참으시오.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것이오. 두 사람의 비극적인 모습에 박노파도 눈시울을 붉혔지만 손에 든 쑥불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기씨의 배가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얇아진 피부 아래로 요물의 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웅크리고 있는 여우의 형상이었는데 놀랍게도 꼬리가 9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구미호였습니다. 전설 속에서나 듣던 구미호가 아기씨의 뱃속에서 콤리를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우의 머리가 서서히 고개를 돌려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붉게 충혈된 여우의 눈과 최참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천년의 원한과 사리가 담겨 있어 보는 이의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보았느냐? 나의 본 모습을. 뱃속의 여우가 텔레파시처럼 최참판의 머릿속에 말을 걸어왔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사냥하여 가죽을 벗기고 내 새끼들을 죽였다. 이제 내가 너희 대를 끊고 이 집안의 모든 생명을 씹어먹어 복수할 것이다. 최참판은
그제야 집안에 내려오는 오래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증조부 시절 산에서 거대한 여우를 잡아 큰 잔치를 벌였다는 영웅담이 사실은 끔찍한 사륙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원한이 돌고 돌아 자신의 아내와 태아에게 저주로 내린 것이었습니다. 아기 씨는 다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배 위로 드러난 여우의 형상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이제는 날카로운 이빨까지 드러내며 배 가죽을 씹어 뜯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면 아기 씨의 배가 찢어지고 요물이 튀어나와 온 마을을 피바다로 만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노파는 최참판을 바라보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마님, 이제는 하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제가 아는 비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절망적인 침묵을 깨고 대문 밖에서 맑고 청아한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 똑, 똑.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목탁 소리는 마치 어지러운 마음을 정화하는 빗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지나가는 승려 이오나. 이 집에 짙게 들이운 요기를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과 따뜻한 자비가 동시에 서려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박노파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님, 어서 저 스님을 모셔오십시오. 최참판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대문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대문을 활짝 열자 그곳에는 누더기 승복을 입었지만 눈빛만은 샛별처럼 빛나는 한 노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스님은 최참판의 몰골을 보고도 놀라지 않고 그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합장했습니다. 시주님,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저 안에 갇힌 불쌍한 중생을 구하러 왔습니다.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스님이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마당에 가득 차 있던 검은 안개가 걷히고 차가운 공기가 따뜻하게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채 방문 앞에서 으르렁거리던 요물의 기척도 스님의 기운에 눌려 잠시 잠잠해졌습니다. 스님은 방문 앞에 멈춰서서 마치 뱃속의 요물을 꾸짖듯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오너라. 더 이상 죄 없는 여인의 몸 뒤에 숨지 마라. 네 놈의 원한이 아무리 깊다 한들 생명을 해치는 업보를 어찌 감당하려느냐. 방 안에서는 찢어지는 듯한 괴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땡추죽놈이 내 놈이 내 복수를 방해하려느냐. 내 오늘 너부터 찢어 죽이겠다. 요물은 최후의 발악을 하듯 아기 씨의 몸을 격렬하게 뒤흔들었습니다. 아기 씨의 몸이 공중에 붕 뜰 정도로 솟구쳤다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스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품에서 오래된 나무 염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스님이 염주를 굴리며 불경을 외기 시작하자 염주 아래서 황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와 방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아기 씨의 배를 관통하여 뱃속에 웅크린 여우에게로 쏟아졌습니다. 여우는 빛을 피하려 이리저리 도망쳤지만 자궁이라는 좁은 감옥 안에서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기 씨는 고통과 시원함이 뒤섞인 묘한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최참판과 박노파는 숨을 죽이고 이 신비로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퇴마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천년 묵은 원한과 숭고한 법력이 맞부딪히는 생사를 건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스님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염주를 쥔 손은 부르르 떨렸지만
그의 독경 소리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얌전하던 며느리가 겪었던 고통, 닭장의 변고, 그리고 집안에 들이왔던 흉흉한 소문의 실체가 만천하에 밝혀진 것입니다. 최참판댁의 운명은 오늘 밤 판가름 날 것입니다. 여우가 아기씨의 배를 찢고 나와 모두를 삼킬 것인지, 아니면 스님의 법력으로 요물을 봉인하고 평화를 되찾을 것인지. 밤은 깊어 자시밤 11시, 일시를 향해 가고 있었고, 하늘에는 불길한 붉은 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이 처절한 싸움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대나무 숲이 미친 듯이 흔들리며 바람 소리를 냈지만, 스님의 불경 소리는 그 모든 소음을 뚫고 더욱 크고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스님의 독경 소리가 안채 마당을 가득 채우자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이 쳐진 듯 바람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스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경전, 구절 하나하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요물의 살을 베는 듯했고, 때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되어 원혼을 달래는 듯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던 괴성은 이제 처절한 비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안 돼. 이대로 나갈 수는 없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아기씨의 입을 빌려 토해내는 요물의 목소리는 원통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스님의 법력 앞에서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기씨의 배 위로 솟아올랐던 검붉은 핏줄들이 사그라들고,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던 가죽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라 오랜 세월 묵은 한을 풀어내는 해원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독경을 멈추지 않은 채 천천히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요기가 내뿜는 검은 연기로 자욱하여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스님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검은 연기들이 좌우로 갈라지며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스님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연화 아기씨의 머리맡에 앉아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스님의 손바닥에서 따스한 온기가 흘러나와 아기씨의 차가운 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부인, 정신을 차리십시오. 요물에게 마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부인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저것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아기씨의 귓가에 뚜렷하게 울려 퍼졌고, 혼미했던 그녀의 정신을 깨우는 새벽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때 아기씨의 배가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치더니 배꼽 주변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기는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고 뭉쳐지더니 서서히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이빨과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의 형상이었습니다. 허공에 떠오른 여우의 원호는 스님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네 이놈, 승려 주제에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내 복수를 망치려 드느냐. 여우의 눈에선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왔고, 그 살기에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입김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최참판과 박노판은 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공포에 떨었지만 결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스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여우의 원혼을 응시했습니다. 내 원한이 깊은 것은 안다. 인간의 탐욕이 너의 터전을 짓밟고 새끼들을 죽였으니 그 분노가 오죽하겠느냐. 허나 그 원한을 갚기 위해 죄 없는 여인과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을 해치는 것은 또 다른 업보를 쌓는 일이다. 이제 그만 멈추고 윤회의 길로 떠나거라. 스님의 말에 여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윤회? 웃기지 마라. 내 새끼들의 가죽이 벗겨질 때 하늘은 어디 있었느냐. 나는 이 집안의 씨를 말리고 뼈와 살을 씹어 먹어야만 직성이 풀릴 것이다. 여우는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스님의 목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스님이 손에 쥐고 있던 염주를 여우를 향해
던졌습니다. 염주는 공중에서 둥글게 원을 그리며 여우의 몸을 결박했습니다. 황금빛 밧줄처럼 변한 염주가 여우의 몸을 조여오자 여우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크악, 이거 놓지 못해. 여우는 발버둥 쳤지만 염주의 힘은 더욱 강해질 뿐이었습니다. 스님은 합장하고 눈을 감으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옴마니, 반매, 훔. 모든 업장은 눈 녹듯 사라지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갈지어다. 스님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염주의 빛은 더욱 강렬해졌고 여우의 검은 형체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최참판은 마당으로 뛰어들어와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묻으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요, 내 조상의 죄가 나에게 미쳤으니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오. 제발 내 아내만은 살려주시오. 최참판의 진심 어린 참회는 여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여우는 고통 속에서도 최참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허망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천년을 기다려온 복수가 결국 물거품이 되는 순간 여우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인간과 다를 바 없는 괴물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큰 비명과 함께 여우의 형상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검은 연기는 창문 틈으로 빠져나가 밤하늘로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부풀어 올랐던 연화 아기씨의 배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아기씨는 깊은 숨을 후 하고 내쉬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악취와 요기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스님은 염주를 거두어 다시 목에 걸고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아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요물은 떠나갔습니다. 최참판은 기어들어가 아내를 품에 안았습니다. 부인! 부인! 정신 차리시오! 아기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맥박은 희미했지만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박노파가 서둘러 들어와 아기씨의 몸을 주무르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잠시 후 아기씨가 파르르 눈꺼풀을 떨며 눈을 떴습니다. 서방님. 그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의 맑고 선한 눈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최참판은 아내를 끌어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공포와 죄책감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방을 나와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밤하늘의 먹구름이 걷히고 밝은 달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을 흔들던 바람도 이제는 부드러운 산들바람으로 바뀌어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던 하인들도 하나둘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안도했고 몇몇은 바닥에 주저앉아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집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포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박노파는 부엌으로 달려가 맑은 물 한 그릇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묵은 쌀을 꺼내어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요물에게 시달린 아기씨의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불이 지펴지고 꿀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자 집안은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닭장 안에 살아남은 닭들이 새벽을 알리는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개들도 꼬리를 흔들며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최참판은 아기씨를 편안하게 눕히고 스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죽어가던 저희 집안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최참판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혜를 갚을 생각일랑 마시고 대신 덕을 쌓으십시오.
이번 일은 조상의 업보에서 비롯된 것이니 앞으로 살생을 금하고 베풀며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 뒤편에 작은 제단을 마련하여 억울하게 죽은 짐승들의 넋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남은 화를 면하고 후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최참판댁 대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밤새 들려오던 괴성이 멈추고 평온한 아침이 밝자 궁금증을 참지 못한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대문이 열리고 하인들이 마당을 쓰는 모습이 보이자 사람들은 안도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최참판은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고 오히려 대문을 활짝 열어 마을 잔치를 벌이라고 명했습니다.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고 돼지를 잡아 마을 사람들을 대접했습니다. 이는 애군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최참판의 의지였습니다. 연화 아기씨는 며칠 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그 대나무 숲정자에 앉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하얀 도포의 사내가 아닌 따뜻한 햇살과 예쁜 나비들이 그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곁에는 남편이 수척해진 얼굴로 그녀의 손을 잡고 졸고 있었습니다. 아기씨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볼을 쓰다듬었고 최참판은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부인, 깨어나셨소? 몸은 좀 어떻소? 아기씨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마치 긴 악몽을 꾸닥 깬 것 같아요. 박노파가 정성스럽게 끓인 미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기씨, 어서 드십시오.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나쁜 귀신은 스님께서 멀리 쫓아버리셨으니 이제 걱정 말고 몸만 추스르시면 됩니다. 아기씨는 박노파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박노파는 멋쩍은 듯 웃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방 안은 다시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참새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잃어버렸던 평범한 일상이 기적처럼 다시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스님은 다시 길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최참판은 비단과 엽전을 가득 실은 보따리를 내밀었지만 스님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수행자에게 재물은 짐일 뿐입니다. 그저 시원한 물 한 바가지면 족합니다. 스님은 우물가에서 물 한 모금을 마시고는 지팡이를 짚고 마을 어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최참판과 하인들은 스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배웅했습니다. 스님의 뒷모습은 석양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났고 바람에 날리는 가사자락은 마치 춤을 추는 듯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최참판댁 사랑채에는 오랜만에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마을 노인들과 친척들이 모여 앉아 스님의 무용담을 나누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안채에서는 부녀자들이 모여 음식을 장만하며 연화아기 씨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밤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뱃속에 품었던 요물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가족의 소중함과 생명의 귀함을 깨닫는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연화아기 씨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고 달빛은 은은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기 씨는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록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집안의 묵은 업보를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정말로 사랑으로 키우겠노라고.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모든 생명을 위해 기도하며 살겠노라고.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흔들었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으스스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이 불러주는 자장가처럼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최참판댁의 긴 악몽은 끝이 났고 이제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루 밑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가을밤의 정취를 더해주는 가운데 집안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고 따뜻하게 타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찾아온 평온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달콤했습니다. 스님이 떠나고 난 뒤 최참판댁의 아침은 눈부시게 밝은 햇살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밤의 그 치열했던 사투와 공포는 마치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마당의 대나무 잎에는 영롱한 이슬이 맺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새 귀곡성을 울리던 산새들도 이제는 청아한 목소리로 아침을 노래했고 음산하게 깔려있던 안개는 따사로운 햇볕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집안을 감싸고 있던 비릿한 유기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밥 짓는 구수한 냄새와 흙냄새, 풀냄새가 어우러진 향긋한 생명의 기운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연화 아기 씨는 며칠 만에 깊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습니다.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은은한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간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하자 아직은 기력이 없어 비틀거렸지만 뱃속을 짓누르던 그 끔찍한 무게감과 차가운 냉기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속이 시원하고 머리는 맑은 물에 씻은 듯 개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홀쭉해진 배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아이를 잃은 슬픔은 가슴 한구석에 멍처럼 남았지만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건졌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맑은 공기가 그녀가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박노파는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요물에게 기를 빨려 쇠약해진 아기 씨와 주인 어른을 위해 특별 보양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푹 고아낸 사골 국물에 불린 찹쌀을 넣고 은근한 불에 오랫동안 끓인 죽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박노파는 죽을 젓는 내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집안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부엌 어멈과 하녀들도 덩달아 신이 나서 반찬을 만들고 상을 차렸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도마지라는 소리가 경쾌한 음악처럼 들려와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